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벡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벡터란 건 어떤 물리량을 벡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크기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물리량들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죠? 크기와 다르게 뭡니까? 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고 불렀죠? 예, 스칼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뭘 얘기를 하다가 저번 주에 끝났냐 하면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이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벡터의 뺄셈, 그 다음에 벡터의 곱셈을 쭉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벡터의 뺄셈을 정의를 하려고 하면 음의 벡터란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음수가 뭐였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수란 건, 그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수예요. 그죠? 정수 중에서 양수가 있고 음의 수가 있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벡터도 당연히 음의 벡터가 존재합니다. 음의 벡터란 건 뭐냐 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어떤 벡터의 음의 벡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B 벡터가 있으면 B 벡터의 음의 벡터는 크기가 같아요. 단 방향은 완전히 반대죠. 즉, 두 벡터가 180도 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음의 벡터의 정의가 되고, 자, 이 음의 벡터의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벡터의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아래 A-B 두 번째 줄에 A-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보세요. 요건 어, 다른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 벡터에다가 뭡니까? 음의 벡터, B 벡터의 음의 벡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벡터에 덧셈을 할 때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벡터를 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음의 벡터를 구한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든지 삼각형법을 이용하든지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된 벡터가 있죠. 이건 B 벡터예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빼기는 다이렉트로 할 수 없어요. 대신에 화살표로 된 B 벡터의 음의 벡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려놨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B 벡터가 있고 그럼 삼각형을 어떻게 구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A 벡터의 꼬리로부터 마이너스 B 벡터의 머리를 있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이 C 벡터가 결국 뭐가 됩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빼기가 된다. 쉽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일이 다 두 벡터를 빼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음의 벡터를 그리는 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했냐? A 벡터와 B 벡터를 그냥 꼬리를 서로 잇습니다. B 벡터를 평행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죠? A 벡터의 꼬리 쪽으로.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빼는 벡터 있죠. 빼는 벡터의 머리로부터 앞에 벡터 있죠. 앞에 벡터의 머리를 잇는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이게 결국 뭐가 되냐 하면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자, 요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B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 보세요. A 벡터에 왼쪽 그림에서 B 벡터를 A 벡터 화살표로 된 벡터죠. 그죠? A 벡터의 머리로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C 벡터를 다시 A 벡터와 B 벡터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이 A 벡터의 머리와 그 다음에 B 벡터의 뭐라 그럴까? 머리가 바로 이어집니다. C 벡터를 옮기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서 벡터에 덧셈 뺄셈을 했어요. 그죠? 이제 뭐 하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덧셈 뺄셈 했으면 곱셈 나눗셈 하겠죠.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곱셈하고 나눗셈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나눗셈은 안 할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벡터의 곱셈을 할 건데 안타깝지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 기하학적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을 이런 기하학적인 방법으로는 벡터의 곱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벡터와 벡터의 곱셈은 뒤에 가서 벡터의 성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뭘 할 거냐 하면 벡터와 스칼라의 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뒤에 우리 뭐라 그럴까 이 벡터의 성분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자 뭐냐 하면 이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그러면 M이라는 벡터를 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배만큼 커지게 돼요. 그리고 방향은 M이 만약 플러스라면 방향은 같고 M이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면 방향은 반대가 돼요. 이게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어요.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칼라 8을 곱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예, 8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 방향이 같고 크기가 8인 벡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인 벡터에다가 8을 곱한 벡터랑 그 다음에 애시당초 8인 벡터랑 구분이 가능할까요? 예,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죠? 자, 이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은 크기가 1인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그 방향으로의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 크기가 1인 벡터는 뒤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벡터는 사실은 단위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벡터와 스칼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진도가 빠른가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사실은 뭐 빠르다기보다는 이게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그림이라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A 벡터가 XY 좌표 주간에 A 벡터를 그렸어요. 자, 이 A 벡터는 화살표를 표시하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A 벡터의 크기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분을 이용하면 바로 이 벡터 A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성분으로 표현을 하려면 단위 벡터란 걸 정의를 해야 돼요. 단위 벡터란 건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세요. 모든 단위 벡터들은 서로 수직합니다. 수직하지 않으면 단위 벡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운동에서 대해서 다룰 거죠. 그죠? 그러면 좌표축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수평축, 하나는 수직축이죠. 수직축을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평축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Y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축이 있으니까 각각 축에는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X축 방향이고, 방향은 X축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I 벡터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리고 Y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벡터를 j 벡터라고 합시다. 자, 이 슬라이드의 가장 아래쪽 부분을 보세요. i와 j가 있어요. 그죠? 자, 두 개의 단위 벡터인데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일반 벡터하고 표시하는 것과 다른 점. 뭐 있죠? 그렇죠. 꽃가를 씌워놨어요. 그죠? 자, 이 꽃가의 의미가 바로 단위 벡터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자, 단위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왼쪽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왼쪽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돌아오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단위 벡터를 이해를 하셨죠? 그런 다음 다시 왼쪽 그래프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X축 방향으로 빛을 쭉 비춰봅시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때 이걸 정사형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사형. 자, 이런 정사형, X축 방향의 정사형을 AX 벡터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 이제 다시 빛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보세요. Y축 방향으로 정사형을 또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Y축에 생긴 그림자를 AY 벡터라고 합시다. 두 개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림자로서 AX 벡터와 AY 벡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AX 벡터, AY 벡터를 A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림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A 벡터는 결국은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죠. AX 벡터와 AY 벡터의 평행사변을 쓴 결과가 A 벡터죠. 그죠? 자, 이거 선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 고민을 하지 마세요. A 벡터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X 벡터와 AY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는 건.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숫자로 나타내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AX 벡터와 AY 벡터는 벡터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벡터와 스칼라의 곱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얘기 했었죠. 두 벡터가 크기가 같아요. 1인 벡터와, 미안합니다. 두 벡터의 방향이 같아요. 크기가 1인 벡터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8인 벡터. 그죠? 거기다가 크기가 1인 벡터에 스칼라 8을 곱하면 이 벡터가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크기가 8인 벡터로 변해요. 그죠? 자,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크기가 8인 벡터랑, 그 다음에 8을 곱해서 크기가 8이 된 벡터랑 구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두 개가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단위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곱하면 그 방향의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 요 말은 다시 얘기하면 AX 벡터의 크기는 사실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AX 벡터의 크기를 AX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AX 벡터는 AX에다가 단위 벡터 i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AY 벡터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Y 벡터도 AY 벡터의 크기 AY에다가 단위 벡터 J를 곱한 것과 같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을 보세요. 그럼 A 벡터는 결국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AXI 더하기 AYJ 이렇게 가능해요. 자, I 벡터와 J 벡터는 우리가 뭡니까? 방향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I 벡터는 X축 방향, J 벡터는 Y축 방향. 크기는 1이기 때문에 크기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AX와 AY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A 벡터는 이제 더 이상 뭐 AX 벡터와 AY 벡터의 합이 아니라 AXI 더하기 AYJ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X를 A 벡터의 X 성분, AY를 A 벡터의 Y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 가셨나요? AX가 A 벡터의 X 성분, AY가 A 벡터의 Y 성분이다. 두 개의 성분을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두 개의 성분의 구체적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요거 여러분 잘 이해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X를 나눠주면 되죠. 그죠? A분의 AX.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a분의 ay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ax를 다시 구해볼 수가 있어요.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벡터를 이제 ax와 ay로 두 개의 성분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A 벡터를 이제 제시할 때는 뭐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AX와 AY 값만 알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AX는 X축 방향이고 AY는 Y축 방향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벡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려주면 이제 이게 어떤 벡터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히 하시겠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싶은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를 할게요. A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만 표시하게 되면 A 벡터의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벡터를 얘기하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알면 어때요? 벡터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X성분과 Y성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봅시다. 자, 옆에 그림을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앞에 봤던 그림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바로 A 벡터의 크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A 벡터의 X 성분인 AX와 A 벡터의 Y 성분인 AY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뭔가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A 벡터와 AX와 AY는 어때요?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밑변이 AX, 높이가 뭡니까? AY입니다. 그죠?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바로 빗변이 되죠. 빗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X제곱 더하기 AY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벡터의 크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죠?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벡터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자, 방향이란 건 수평축으로부터 이 벡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죠? 결국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각도, 세타가 바로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축으로부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간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벡터의 누누이 말하자면 X성분인 AX, A 벡터의 Y성분인 AY를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알고 계시죠? AX분의 AY가 돼요. 그래서 이 세타가 바로 방향이 되니까 이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탄젠트 AX분의 AY가 뭐가 됩니까? 바로 방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문 없나요? 분명히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크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기를 쓰세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뭐 계산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세컨드라는 버튼이 있는 계산기도 있고 시프트라는 계산기가 버튼이 붙어 있는 계산기도 있어요. 어쨌든 세컨드가 됐든 시프트가 됐든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는 어때요? 예, 1사분면과 4사분면 표시합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3사분면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래서 2사분면과 3사분면의 계산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180도를 더해줘야 됩니다. 혹은 그게 더해주기 싫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라는 걸 감안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가셨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성분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벡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이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증명은 글쎄요, 이게 칠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R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인 R 벡터도 역시 벡터가 돼요. 그죠? 그러면 R 벡터의 X 성분은 바로 A 벡터의 X 성분과 B 벡터의 X 성분을 더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R 벡터의 Y 성분은 A 벡터의 Y 성분과 B 벡터의 Y 성분을 더한 것과 같아요. 자, 요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XY 좌표를 그리고 그 1사분면에 A 벡터와 B 벡터를 그리세요. 그런 다음 A 벡터와 B 벡터를 평행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해 보세요. 그런 다음 A 벡터의 성분을 직접 그 X축에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을 직접 X축에 또 그려보세요. 그리고 R 벡터의 X 성분도 한번 X축에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즉시 알 수 있어요. A 벡터의 X성분의 길이에다가 B 벡터의 X성분의 길이를 더한 게 결국은 R 벡터와 같다는 걸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Y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Y 벡터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 벡터의 X성분 더하기 B 벡터의 X성분의 I 더하기 A 벡터의 Y성분 더하기 B 벡터의 Y성분의 J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두 벡터의 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각각 X성분, 같은 성분끼리 더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A의 X성분의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하면 그 더한 것이 각각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벡터의 X성분, 새로운 벡터의 Y성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벡터 합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됩니다. 요 밑에 있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R 벡터의 크기는 AX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y의 제곱에다가 뭐 했어요? 루트를 씌웠어요. 요게 벡터 합의 크기고 벡터 합의 방향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아크 탄젠트의 rx분의 ry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플러스가 뭘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요. 그럼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차를 구할 수 있어요. 어때요? 벡터 계산하기가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책에 있죠, 그죠? 예제 3-1번입니다. 첫째 날에 한 도보 여행자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베이스 캠프의 남동쪽 45도 방향으로 25km의 도보 여행을 하였다. 자, 이 첫 줄에서 여러분 바로 눈치채셔야 돼요. 얘는 변이 벡터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예요? 이 변이 벡터에 바로 아시겠죠? 25km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남동쪽 45도 방향이에요. 그죠? 여러분 남동쪽하고 동남쪽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남동쪽 30도는 동남쪽 몇 도죠? 60도예요.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는 뭐 45도로 해놨으니까 남동쪽이나 동남쪽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변이 벡터가 크기는 25, 방향은 남동쪽 45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둘째 날은 어떻게 됐어요? 동북쪽 60도 방향으로 40km를 걸어서 산림감시원의 망루를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둘째 날에 변이 벡터는 크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아시겠죠? 40km. 방향은 60도 방향.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변이 벡터가 나왔어요. 그 두 개의 변이 벡터를 이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변이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바로 아시겠죠? A 벡터에서 화살표의 길이가 25, 방향은 45도라고 각도를 줘놨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어때요?
크기는 길이는 60, 방향은 60도라고 적어놨어요. 결국 캠프에서 막루까지의 변이 벡터를 R 벡터라고 할 때 그림을 보세요. 이 R 벡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즉 A 벡터, 첫째 날의 변이 벡터와 B 벡터, 둘째 날의 변이 벡터의 합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들어가시면 A,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도보 여행자 변이의 성분을 구하라. 이건 뭐 구하라는 소리예요? AX와 AY, 그 다음에 BX와 BY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앞에서 X 성분 어떻게 구했죠?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했어요. Y 성분 어떻게 구했어요?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했어요. 여기 머릿속에 두시고. 자, 너무 빠른가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말이 빨라지네요. 그죠? 자, AX 벡터는 그러면 풀이의 첫 번째 줄을 보세요. A 코사인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45도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아시죠?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벡터가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부호가 붙어요. 이거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면 AX는 A 코사인 마이너스 45도 해서 어떻게 됩니까? 25. 그 다음에 코사인은 4사분면이라고 부르죠. 그죠? 4사분면에서는 이 4사분면이 뭔지, 1사분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시 수학책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분면이 뭔지, 2사분면이 뭔지, 3사분면이 뭔지, 4사분면이 뭔지. 4사분면에서 콜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나 모르겠어요. 이 수학 이 수투를 들은 사람 배웠을 거예요. 얼싸안코라고. 자, 어쨌든 4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25 곱하기 코사인 45도 값 0.707 해주면 돼요. 17.7km가 되네요. X성분은. 자, Y성분은 A 벡터의 Y성분 AY는 A 코사인 마이너스 45인데 여기서 사인 마이너스 45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래서 25km 곱하기 마이너스 0.707 해서 마이너스 17.7km 이렇게 되네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bx, by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b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b 코사인 60도, by는 b 사인 60도 해서 각각 bx 같은 경우에는 20km, by 같은 경우에는 34.6km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번에서 AX, AY, BX, BY 다 구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 무조건 기억을 해두세요.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런 각각 X성분, Y성분을 구하는 게 이 챕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계속 사용할 거예요. 벡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하고 가세요. B번 봅시다. 여행에 대한 도보 여행자의 전체 변이 성분을 구하라. 전체 변이가 뭐라 그랬죠? 앞에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전체 변이라 그랬죠. R 벡터. 그러면 이 전체 변이 성분, 즉 R 벡터의 X 성분 RX와 RY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RX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A 벡터의 X 성분 더하기 B 벡터의 X 성분, 즉 AX 더하기 BX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AX는 얼마였습니까? 17.7. 그 다음에 BX는 20.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37.7km가 됩니다. 그죠? 자, RY 같은 경우에는 AY와 BY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7.7 더하기 34.6 해주면 16.9km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 변이 성분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했어요. 됐죠? 자, C번 봅시다. 베이스 캠프로부터 변이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래놨네요. 그죠? 이제 방향 크기와 방향을 구하면 되겠죠? 전체 변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X,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주면 되죠.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세요. RX와 RY가 각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이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즉, R과 RX, RY가, R은 RX의 제곱 더하기 RY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R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그게 41.3km가 되고,
방향은 다행스럽게도 1사분면입니다. 그죠? 그냥 구해주면 되죠. 아크 탄젠트에 37.7분의 16.9 해주면 24.1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가 갔나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성분만 이해를 하면 글쎄요, 할만은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예제는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예제입니다. 사막개미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올 때 이동 변이를 자신의 좌표축에 따라 더하여 자기 집으로 향하는 벡터를 알아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그림에 6cm씩 이동하는 사막개미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다. 사막개미가 5번째 이동한 후 알짜 변이 벡터 D넷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벡터가 많을 뿐이지 앞에 문제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벡터의 X성분을 구해야 돼요. 동시에 모든 벡터의 Y성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변이 벡터는 X성분은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한 다음에 크기와 방향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X성분만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변이의 X성분. 자, 풀이 과정을 보세요. D 벡터, D넷이라는 거는 이제 뭐 더했다 이런 의미예요. 1, D1 더하기 D2 더하기 D3, D4, D5를 더한다. D1X는 각각의 화살표의 길이가 6cm죠. 그래서 6 곱하기 코사인 뭐죠? 여기서 보세요. 그림에서 보면 D1은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0도예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0도. 사실 뭐 이건 코사인 곱할 필요도 없죠. 6cm입니다. D2X는 한번 보세요. D2X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아니죠. 그죠? 물론 이게 이사분면이니까 30도를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겠죠. 아니면 플러스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몇 도예요? 150도죠. 그래서 6 곱하기 코사인 150도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주면 마이너스 5.2cm가 되네요. D3는 한번 보십시오. 180도를 이루고 있죠. 따라오시고 계시죠? D3는 마이너스 X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X축과 평행해요.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180도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3X는 6 곱하기 코사인 180도 해주면 마이너스 6cm. D4X는 어떻게 됩니까? 자, 120도예요. 그죠? D3가 X축과 평행해요. 그죠? 단,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해가시죠? 그리고 D4하고 D3가 이루는 각도가 120도예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 이 D4를 원점 개미집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죠? 120도예요. 단 방향은 그렇죠. 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D4X는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해서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D5X는 없죠. Y선분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D5X는 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DNetX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 변이에 대한 X성분은 방금까지 구한 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2cm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Y성분을 구해보면 D넷의 전체 변이의 Y성분을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8cm가 나오게 돼요.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알짜 변이 벡터 D넷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8.2의 제곱. 그러니까 뭐 플러스가 되겠죠. 8.2의 제곱 더하기 3.8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9.0cm가 되고 세타는 구해주면 마이너스 24.8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요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세타가 이게 마이너스 24.86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180도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24.86에 180도를 구해보세요. 왜 이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시냐 하면 개미 집부로부터 나중 위치까지 화살표를 쭉 그려보세요. 그럼 확인 가능할 겁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벡터의 곱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내적과 외적이란 말을, 내적과 외적이란 말도, 글쎄요, 이게 얘기는 돼요. 얘기는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적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적의 기호가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는 내적의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곱셈의 정의는 뭐였죠? 그죠?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만큼 더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2 곱하기 2라는 건 뭐예요? 2를 두 번 더하는 거죠. 자, 이때 정의가 있듯이 내적도 정의가 존재를 합니다. 내적의 정의는 뭐냐 하면 앞에 벡터 A 벡터의 앞에 벡터의 크기, 그죠? 에다가 뒤에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곱해주느냐? 앞에 벡터와 뒤에 벡터 사이에 각도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 각도에다가 코사인을 취한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내적의 정의예요. 즉, A 벡터 곱하기 크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은 0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죠? 1을 가지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자, 90도에서 최소값 0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내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 이 내적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적이 뭐냐 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안쪽으로 곱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네 번째 줄을 보면 A.B는 A 코사인 세타, 괄호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는 A 곱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죠. 기하학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A 코사인 세타는 뭐죠? 만약에 B 벡터가 X성분, X축에 이렇게 놓여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X성분이에요. 그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A 내적 B는 B 벡터에다가 A 벡터의 X성분을 곱한 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혹은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A 벡터에다가 B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갔어요. 자, 그런 다음 이 벡터의 내적의 성질은 재밌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벡터의 교환 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B 벡터 미안합니다. A 벡터 곱하기가 아니죠.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증명할 거냐? 간단하죠. 여러분, 스칼라끼리의 곱은 어때요? 예, 방향을 바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아요. 자, 이 내적의 결과는 뭡니까? 스칼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A 코사인 B나, 앞에서 봤듯이 AB 코사인 세타나 B 코사인 세타 A나 어때요? 그 결과가 모두 같아요. 그러므로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밑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제 우리 이 벡터의 성분을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벡터의 크기가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벡터의 크기가 없이 벡터의 성분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적할 수 없느냐? 내적하기 위해서 막 화살표를 그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같은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즉 A 내적 B는 AX 곱하기 BX 더하기 AY 곱하기 BY 이렇게 해주면 벡터의 내적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유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학기가 뭐 끝까지 이렇게 이 뭐 원격 수업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뭡니까?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이고 그 다음 주엔 대면 수업이죠. 그죠? 대면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이걸 레포트식으로 레포트라 그래봤자 A4지 한 장이면 될까요? A4지 한 장으로 이걸 유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서 저한테 가져오신다면 여러분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1점 더 플러스 해드릴게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과제는 아닌데 이걸로 추가 점수를 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A 내적 B가 왜 AX 곱하기 BX 더하기 AY 곱하기 BY가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자, 짧게 내적의 성질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앞에서 봤듯이 교환범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립 안 하는 놈들이 있죠? 뭐가 성립 안 합니까? 결합 법칙은 당연히 성립 안 합니다. 왜요? A 내적 B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를 어떻게 세 번째 뭐라 그래야 되나? 세 번째 벡터와 내적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간단한 예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예전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두 벡터 A, B 사이의 각을 구하라. 이거 옛날에 제가 퀴즈 문제로 냈던 거예요. 별거는 아닌데 여러분 아비 교환이 벌어져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A 벡터, B 벡터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A 벡터는 2i-4j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2는 뭐죠? 바로 A 벡터의 x 성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뭐죠? A 벡터의 y 성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4i 더하기 6j 이렇게 돼 있죠. B 벡터의 4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B 벡터의 x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6이 의미하는 바는 B 벡터의 y 성분이에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뭘 줬냐면 A 벡터의 x 성분과 A 벡터의 x 성분, y 성분, B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을 다 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요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두 벡터 사이에 가요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막 이거 화살표 그리고 막 뭐 하여튼 아비규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A 벡터의 방향을 구한 다음에 B 벡터의 방향을 구해서 두 각을 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내적의 성질 이용하면 돼요.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뭐죠? AB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요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풀이 과정에. 그 코사인에다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막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분 알고 있어요. 그죠? A 벡터의 성분 곱하기 B 벡터의 성분 더하기 미안합니다. AX 곱하기 BX 다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X 곱하기 BX 더하기 AY, BY 가끔씩 저도 말이 꼬여요. 그러면 AX가 얼마입니까? 2, BX가 4, A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BY가 얼마예요? 6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16이래요.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는 구해주면 되죠. A 벡터의 크기는 2의 제곱, 즉 4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루트 취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47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유효 숫자를 고려를 안 했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뭐 이런 건 넘어갑시다. 유효 숫자를 사실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고려를 안 했어요. B 벡터의 크기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16, 6의 제곱 36 두 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7.21 나오죠. 그죠? 자, 다 나왔어요. 그래서 A 내적 B는 마이너스 16, A 벡터의 크기는 4.47, B 벡터의 크기는 7.16. 이걸 두 번째 줄에 다 집어넣어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120도가 나옵니다. 이해 가셨나요?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외적을 알아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외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외적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 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크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벡터 프로덕트, 골치 아프네요, 그죠? 왜냐하면 외적의 결과가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외적은 스칼라하고 다른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그죠? 벡터다. 이게 이 외적을 안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뒤에 토크라는 걸 할 거예요. 토크라는 건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작용으로서 외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적을 보고 지나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외적은 앞에 첫 번째 줄을 잠깐 보세요. A와 B를 외적한 거다. 요거는 C와 같다. 이렇게 돼요. 자, C 벡터라고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결과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 외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정의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AB sin 세타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AB sin 세타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AB sin 외적의 크기의 의미가 뭐냐? 한번 보세요. 자, 아래 그림을 잠깐 보세요. 두 벡터 A와 B로 뭘 그렸습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렸어요. 자, 그랬더니 B sin 세타가 뭐죠? 예, 그렇죠. B 벡터의 수직 성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게 돼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 외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방향은 그 면적의 방향이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결과 벡터의 방향은 A 벡터와 B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에 항상 수직하게 돼요. 그건 궁금하겠죠. 평면에 수직하다는 말은 위로 될 수도 있고 화살표가 밑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화살표 그 결과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구하느냐? 옆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죠. 손 모양의 그림. 손 모양의 그림이 있죠. 그죠? 자, 요게 오른손을 그려놨어요. 오른손을 그려놨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외적의 결과 벡터, C 벡터의 방향이 돼요. 자, 보시면 바로 알겠죠?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앞에 벡터에서 D의 벡터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줘 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쭉 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고 있죠. 이 방향이 바로 뭡니까? 외적의 결과 벡터의 방향이 돼요. 여기서 보니까 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수직으로 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Z축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Z축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